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네,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코너죠. 페미페미 북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페미 북북 서프로젝트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오늘은 책과 영화 두 가지를 다 소개할 예정인데요. 손희정 선생님, 네. 어떤 책과 영화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결정하게 됐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 말에서 너무 힘을 많이 얻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입니다. 그래서 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이제 행진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구호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맞아요. 같고요. 그래서 이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는 20세기 초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전투파,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파를 이끌었던 에멀린 펜크허스트의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같이 소개할 영화는 오늘 이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6월 네. 23일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네. 이 서프라제트 운동에 대한 영화인 서프라제트를 네.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 첫 번째 할 때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개막작이라고 네, 맞아요. 그때 서프라제트 말씀해 주셨고 또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으로 또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예. 네.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오셨죠. 살짝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영국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에밀리 펜커스트의 자서전과 네, 네. 영화를 가지고 페미페미 북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자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서전을 쓸 때는 그 당시를 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903년부터 이게 14년 정도까지 그 참정권 운동을 기술하는 건데 그때 영국의 정권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누구 수상, 처칠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니까 자꾸 막히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전투적인 운동을 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 남성의 관점으로만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생생한 육성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지루했다가 또 네. 가슴 또 찡했다가 또 네. 조금 지루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책이 맞는 것 같아요. 막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가 어쩌고 이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랬다가 심지어 계속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네. 막 여성들이 힘을 얻어서 광장에 나갔다가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있다가 나오고 다시 힘을 내서 싸웠다가 맞아요. 잡혀 들어가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소감 하나 더 얘기하면 에밀리 펜커스트에게 딸이 3명 둘인가요? 있는데 그 두 딸이 다 또 함께 엄마와 했다는 같이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딸을 가진 엄마인데 집회하고 이럴 때 이제 큰딸, 대학 다니는 큰딸은 오라 그래가지고 막 연단에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감옥을 같이 가고 정말 그런 데서 저는 보통 엄마들이면 그냥 자녀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의 삶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념화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딸에게 그렇게 투옥되는 경험들을 하도록 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소개를 드리고 나면 읽어보시고 싶어지실 텐데요.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념이 대단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키고 있다는 운동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 역사의 진보 앞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딸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이 아닌 우리는 함께 대의를 향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멀린 펜크허스트는
글 자체에서도 그 힘이 느껴지는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성동가 였었던 것 같고 그 선동이 자기가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엄청난 규모의 대중운동을 조직해낼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아니었가. 그래서 난세의 영웅 난다고 네 요즘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 영웅이 요즘 난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멀린 팽크허스트 정도의 파워를 가진 여성이 한 명만 아니 손희정 네. 선생님 입에서 이러한 네. 그 영웅 대망론이 나올지 몰랐네요. 사실은 운동의 방법론으로서는 1인 영웅에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징성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구심점이 되는 것은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지 않겠나? 네, 정말. 중요한 건 운동이 진행되어서 우리가 어떤 힘을 쌓았을 때 그 영웅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인 거죠.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영웅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아니 영웅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라는 주체적인 얘기죠.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깔면서 오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네, 이 이제 싸우는 여가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책은 인간이 자유를 향해 위대한 투쟁을 벌이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행운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패기 있는 선언으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려움 앞에 굴하지 않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싸운 다른 여성들의 용감한 투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좀 하셨었던 것처럼 이 투쟁의 기록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긴박감이 있거나 재미있거나 이렇게 빠져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냈을 때에 그 시대와 함께 공명하면서 우리 시대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선생님 말씀은 정말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지루함과 이 반복을 견뎠을 때 오는 네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 운동을 해왔구나 하는 데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다르지 않구나 라는 네. 그런 어떤 역사성 같은 거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서프라제트를 영화를 좀 이따 얘기를 할 테지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 가서 이제 봤어요. 사실 그 개막식이라고 하는 것도 또 온갖 패미들이 다 모여 앉아 네. 있고 여성영화제도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고 그 장 안에서 본다는 게 또 새로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훌쩍훌쩍 울고 또 막 강패미가 운다며 놀림당하고 막 이랬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우리에겐 역사가 있다. 라는 생각이었고 이게 엄청나게 페미니스트 부심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자부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책이랑 영화를 좀 보시면 또 얻어가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책은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거라서 책의 이제 맥락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진행됐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펼쳐진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즘 운동 제1물결의 중심에 있었던 움직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 한국에서 해시태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운동 막 촉발되고 이랬었던 그 사건에 되게 중요한 계기였었던 게 2015년도에 그 뭐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요라고 터키로 가버린 김군 사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김태훈이라는 칼럼니스트가 문해아적 페미니스트라는 칼럼을 쓰면서 이제 언니들이 분노하고 우리는 문해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등장해서 이런 내용이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칼럼에서 김태훈이 비판을 받았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해버린 것도 사실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칼럼이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냐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1968년 이후에 그 신사회 운동이 등장을 하면서 콘돔이 상용화되면서 여성들이 자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등장하게 되는 그렇게 흐름이다. 칼럼에 썼어요.
그렇게 칼럼을 쓴 네, 거예요. 1908년 세계 여성의 날이 네. 1908년인데 바로 지금 이 시기잖아요. 미국에서 그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걸기했던 것도 1908년이고 그걸 저희가 기념해서 세계 여성의 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실은 식민지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봉기하고 남녀 임금차별 철폐 요구하고 네. 이랬었던 운동 그냥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정말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디가 자기 구역인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콘돔이라고 하는 건 68년 약간 헷갈렸던 게 피임약 상용화랑 헷갈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콘돔은 사실은 18세기부터 아마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김태훈이 알고 있는 그 운동은 페미니즘 제2물결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1물결에서는 남녀 평등이 되게 중요한 의제였다고 한다면 이 물결로 넘어가면 성해방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거고 3물결이라고 딱 정확하게 명시하기는 힘들지만 80년대 이후에 또 페미니즘은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페미니즘 흐름의 단계가 좀 있기는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영국의 경우를 다룬 책이니까 영국에서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고 하는 작가가 1792년에 쓴 이 책이 세계 최초의 페미니즘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의 권리 옹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성들의 인식 전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었던 거죠. 근데 여성의 권리 옹호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은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기에 동등한 말하자면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 정도 이야기조차도 여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가는 이런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성의 권리 옹호가 가져온 인신론적 전환을 통해서 19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는 참정권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에멀린 팬크허스트가 중심이 됐었던 서프라제트 운동도 처음에는 온건한 운동을 했었던 거예요. 행진하고 청원 넣고 그래서 그 19세기 중반에 등장했었던 이 여성 참정권 운동은 매우 온건한 편이었었고요. 한편으로는 보수당과 진보당, 그러니까 자유당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진보당 사이에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이 있으면 진보당, 자유당의 편에 서서 자유당이 집권하도록 하면 역사의 진보 안에서 여성들도 이제 말하자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레베카 솔리츠에서 얘기했었던 그 이중전선이 여기도 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큰 운동의 흐름에 반하지 않으면서 여성 참정권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집회나 서명, 청원서 등이 이제 중심이 된 운동이었었고요. 이 운동은 서프라지스트 라고 불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제트는 이 서프라지스트의 온건한 운동과 선을 그으면서 새롭게 등장한 다른 명명, 그러니까 전투파를 부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말하자면 이 온건한 운동 안에서는 여성 참정권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었고요. 이 온건한 운동에 참여했던 에멀린 펑크스트도 하면 할수록 이거 안 되는 운동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전투파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건한 운동을 벗어나서 전투적인 투쟁 방식을 취했던 여성들이 등장을 하면서 서프라제트가 구성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에멀린 팬크허스트가 1903년에 설립한 여성사회 정치연합의 회원들이 그 중심이 됐었고 뭐 행진 따위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이 이제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들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격성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거나 방화를 하거나 또 방화를 할 때 그냥 가게를 방화하는 게 아니라 우체통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통신을 두절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정치인의 별장을 폭파시킨다든지 그리고는 또 이런 식의 불법 운동을 불법이라고 얘기되는데 여기서 왜냐하면 서프라제트가 운동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 법 안으로 여성을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의 법이라는 건 여성이 그 법이 제정되는데 전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당한 법으로 혹은 온전한 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해서 음. 투옥되고 그럼 투옥되면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저 자신들이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다. 정치범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 정치범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를 뒤집는 되게 흥미로운 운동 방식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단식 투쟁 네. 예, 이런 것들을 불사하면서 전투파의 투쟁을 진행을 합니다. 책을 보면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에 노출되고 투옥되고 뭐 강제급식 받는 감옥에서 안 먹으면 내보내줘야 되니까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강제급식하고 이런 고초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멀린 팬크허스는 이런 전투적인 투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책에 잘 지루했다가 재밌었다 하는데 에멀린 팬크허스트가 입만 열면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코테이션 마크 하나 인용문에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군이 남성들에게 노예의 속박을 강요할 때 남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비겁하거나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여성들이 가만히 순종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 기억나요. 남성들은 주장한다. 서프라제트는 이런 도덕의 이중 기준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너무 와닿는 표현들인 거고요. 만일 남성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옳다면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와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은 정당하다. 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폭군이 찍어 내릴 때 우리가 그 폭군의 폭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어떤 폭력을 다시 쓸 때 이것은 정당한 투쟁, 노예가 주인이 되기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왠지 이런 걸 읽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됩니다. 예, 약간 이제 이 온건한 운동과 선을 긋고 왜 이렇게 전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런 배경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부분에서 저는 그 이제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정치인들이 뭐 연설하고 이럴 때 남자들이 끼어들어서 막 발표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정당한 어떤 권리 행사고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웬 고양이들이 야옹거리느냐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데 약간 이제 저 또 울컥했던 게 그 연설하는 데서 주목받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막 지붕에서나 어디 위험한 난간에 매달리는 거가 36시간씩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넘는 거잖아요. 미리 들어가서 어떤 자리를 점유하기 맞아요.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기다리는. 들어가는 것도 입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정말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막 추운 겨울에 지붕 위에서 매달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 정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여성의 목소리가 알려지지 않는 그냥 계속 남자들한테 구걸해야 되는 거죠. 남성 정치인들한테 가서 우리 여자들에게도 투표권 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남성 정치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막 박수 쳐줘지고 맞아요. 계속 남성 정치인들을 지지하면서 꽁무니 쫓아다녔었으면은 정말 이 위대한 역사가 안 만들어졌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저는 또 한편 들었었습니다. 창문을 깨는 행위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문을 깨는 행위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정통적인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남자들한테는 용인이 되지만 여자들한테는 허용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 돌을 들었다는 것 자체 이 행위가 주목을 끌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발언권을 얻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엄청난 운동인 거죠.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돌을 들 권리가 인정되지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읽었던 부분을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여성들만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소외되었다고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아동에게까지 이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건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낳은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사실 이 운동 자체는, 그러니까
다양한 계급이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나 여성이라고 하는 소수자의 위치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그 소수자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 아이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1906년에 로이드 조지라는 경이 어린이 헌장 만든 거 보셨어요? 네, 근데 그 어린이 헌장에서는 아이를 축축한 집에 누여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그 남편은 실직하고 그 집은 너무나 이미 살 수 없는 집이라고 판명이 났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축축한 집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를 체포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복역을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밀리 팬커스트가 우리는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남성의 시각에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이 현실에서 이게 집행이 되지 않고 도리어 수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했을 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한편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리창 깨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을 해보자면요.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유리창을 깨거나 방화를 하거나 정치인의 집을 폭파하거나 이랬을 때 서프라제트를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자체도 운동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성들이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의 재산권에 맞선 여성들의 인간 권리라는 문제였었던 어쩜 거죠. 그렇게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핵심을 찌르시는지. 이거 정말 그래서 이제 4장에 재산권에 맞선 인간 권리라는 제목의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정부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실 영국의 자본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본과 국가가 만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 이제 여성들이 유리 깨기 등으로 운동이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무서워하는 거니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팬커스는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더 큰 범죄, 예를 들면 여성의 억압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편지를 태우는 시위를 계속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아까 뭐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장동민 불매 같은 경우 여성들이 막 장동민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런 여성합리적인 얘기를 했고 성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장동민을 보이콧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이게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뺏을 만큼 중요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성 혐오가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과 제도적인 차별 그리하여 여성에게 야기되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민 보이콧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불쾌해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감각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여전히 남성의 재산권과 여성의 이제 생존권이라고 하는 게 마치 같은 진급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구나. 뭐 그거는 지금 우리 노동 현실에서도 여성이 하는 거는 무슨 용돈벌이 정도로 폄하되고 뭐 또 여성이 하는 노동은 생계적인 노동이 아니라 뭔가 자아실현 같은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는 노동처럼 다 정말 이렇게 생존권의 문제인데 여성은 생존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고 남성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남성 노동의 문제는 또 이렇게 이미지화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카트에서 여성 노동자가 카트라는 영화에서 여성 노동자가 나 반찬값벌러 나온 거 아니라고라는 그 외치는 그 절규가 사실은 이 사회의 여성 노동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여성 생존에 대한 인식을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 그러니까 한 문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여성들이 전투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어쨌거나 여성들은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 방식, 그러니까 폭력적이라고 사회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싸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에멀린 펑크허스트 같은 경우도 법정에 잡혀가서 계속 이런 비난은 받아요. 네가 순수한 여자들을 꿰내서 이 여자들이 광장에 나가고 그래서 폭력에 노출되고 투옥되지 않느냐라면서 에멀린 펑크허스트를 막 야단치거든요. 판사가. 근데 사실 그거는 뒤집어 보면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광장에 나섰을 때 경찰이 안 때리고 국가가 공권력이 안 잡아가두면 일어나지 않는 폭력인 거죠.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군요. 너무 익숙한 사건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허락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남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허락되지 않았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라서 남자들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러므로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 사적 영역에서 뭐 애기들이나 돌보고 청소나 하고 바닥이나 닦고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의 의사나 아버지의 의사를 따르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제 눈에 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터넷에 댓글 보면 진짜 많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 집에 있어라.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근데 더 이게 댓글에 넘어서 페북에서 한 사람이 여자들은 너무 동일시를 잘하고 감정이입을 잘하고 감정적이니까 알아서 참정권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법적으로 이제 바탈을 못 하잖아요. 이런 페북 글을 올려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 지금 2016년을 살고 있는 게 맞냐?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조선임을 보여준다. 문명국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 시대 100년 전 영국에서도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펜크허스트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 자기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심사숙고해서 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심사숙고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여자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히스테리에 빠졌거나 이게 히스테리가 그런 거잖아요. 가부장제가 여성들을 억압하려고 할 때 가부장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행위들 등장하면 저거 히스테리다. 노처녀 히스테리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몰려 나와서 외치고 부둥켜 안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오늘 그 영화 보러 갈 건데 재밌으면 다음번에 소개할 건데요. 미스 홍당무라는 영화를 찍었던 이경미 감독이라고 여성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이 7년 만에 신작을 가지고 왔거든요. 비밀은 없다라는 작품. 봤습니다. 네. 그 선전하는 예고편 거. 손예진 나오는. 네, 손예진이. 맞아요. 그래서 무슨 뭐 오늘 가서 봐야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정보를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의 아내고요. 딸인가가 납치가 돼서 그 딸 찾는 얘기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보고 싶었던 이유가 예고편에 손예진 얼굴이 클로즈업이 돼서 손예진이 생각해야 돼. 생각하자. 뭐 제대로 생각하자. 이런 대사가 저 기억나요. 예, 반복되거든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모성이 광기로 몰려가는 장면을 한국 영화 재현할 때 광기로 표현하지. 그렇죠. 그런 갑자기 식의 언어가 안 그 쓰는다는 얘기하니까 거예요. 원빈이 나왔던 원빈과 아저씨? 김혜자가 나왔던. 원빈과 김혜자? 예, 그게 모성. 맞아요. 예. 네. 근데 공주가 거기 감독이 맞아. 네.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어쨌건 다시 돌아가자면 너무 뭐, 셌습니다.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저는 심사숙고해서 법을 어겼습니다. 히스테릭하게 혹은 감정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목적을 갖고 법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86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영화 서프로젝트도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실 텐데 서프로젝트에서 그 이제 모드와츠 그 에멀린 펜커스트가 아니라 캐리 멀리건이 연기하는 주인공 여자가 잡혀가잖아요. 몇 번 잡혀가서 거기에 또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서프로젝트들을 감시하고 잡아들인 형사가 나오거든요. 이 형사가 그렇게 모드와츠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니네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미쳐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무섭다. 아주 제정신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여성들은 언제나 광기의 언어로 얘기되고, 그러니까 제도가 이해할 수 없는 미치광이의 혹은 유령적인 이런 존재로 이야기되는 방식으로 여성의 역사를 역사화하지 이제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쨌거나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정확하게 그 제도의 언어가에 포함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역사를 바꿔온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참정권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를 규정짓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계속 확장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역사,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만약에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 그 데이제 민주주의라는 아주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에 일반 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된 것이 되게 중요한 역사적 진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인, 비장애인, 이성애, 남성들, 이성애는 사실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니까. 비장애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체가 상상이 됐었는데 여성들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인권운동이나 소수자운동은 여성운동을 모델로 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뭐 여성운동이 최고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성들의 그 존재 증명 자체가 인류의 역사를 엄청나게 진보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책 소개하는 게 약간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요런 호기심만 이렇게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네, 너무 막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읽었다라는 이야기이고 다른 재미있는 점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들은 이런 것들이고 저에게 이 책의 가장 큰 묘미는 뭐였냐면 역시나 에멀린 펜커스트와 그의 동료들의 연설을 읽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선동을 하거나 청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서프로젝트들이 다양한 연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읽어보면 펜커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연설가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펜커스트의 딸 중에 크리스타벨 변호를 맡은 딸이 네, 있어요. 네. 아 정말 그 변호한 말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있으면 이렇게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재미들을 같이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본인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주 생생한 언어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어떤 거를 읽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파업을 일으킨 광부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그 광부들의 파업은 지지받는데 왜 우리의 이 투쟁은 지지받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제기했을 때 어떤 그 여성의 처지나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사회적 조건에서 그걸 확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광부의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도 자신들의 어떤 부당한 정치적 제약 또는 그때의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그것을 파업이란 건 스트러글이란 건 당연히 그게 어떤 폭력도 행사하고 이러는 건데 여자다운 방식으로 우리한테 맞아요. 투쟁하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노동자들이 그런 생존권을 걸고 파업하는 것보다 더 열악하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 제약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건한 방식으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지되면서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은 막 지지되면서 여성들의 이러한 그 강남역 살인 사건처럼 살해 사건처럼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쌍차가 해고됐을 때 사회적 지지가 조직되는 것처럼 그런 게 막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맞아요. 어떤 느낌들이 확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이렇게 자신들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의미화했구나. 이렇게 제시했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또 노동자회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죠. 지금 현재적인 운동이랑 이런 것들 계속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고 시사점이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저를 고민하게 하는 지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책 자체는 팽크허스트가 왜 내가 이제 여성 참여권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을 해서 1914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이 참전을 하는 그 시점까지로 이제 투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국가적 대의에 함께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투쟁을 접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책 이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들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프라제트 운동은 끝나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영국이 이제 승전국이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성 운동 안에서 참정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의 여성들이 세웠던 여러 가지 공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국민으로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18년이 되면 국민대표법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인정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여성운동의 딜레마인 건데 여성운동이 왜냐하면 언제나 제도 밖에서의 투쟁만 할 수 없고 그렇죠. 삶의 정치, 일상 정치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제도 안에서 파워를 확장하는 파워라는 표현도 좀 애매한 지분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여성운동의 성과이자 동시에 국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호명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서 양가적인 지점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성들 일자리 막 나와서 일해라 뭐 그게 시간제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일자리든지 나와서 일해라라고 하는 거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인 것처럼 맞따라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예컨대 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것도 여성운동의 성과이면서 90년대를 맞이하는 그 문화의 시대, 소비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는 공적가부장제의 필요랑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줄타기를 여성운동이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1928년이 되면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뭐 감옥에 가고 막 고생 많이 했잖아요. 병이 들고 이래갖고 죽어요. 세상을 떠나고 한 몇 주 안 돼서 이제 21세 이상의 여성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팽크허스트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프라제트 여성당도 뭐 창당하고 이제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보수당에 입당 을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영국의 자유당이라고 하는 집권당하고 각을 세우면서 싸웠지만 진보운동의 흐름 안에 같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정쟁 후에는 보수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이렇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당이야말로 영국을 지킬 수 있는 당이고 이제 영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여성의 권익에도 복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진보 정치 안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락한 것은 허락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부는 보수당 정권이었던 거죠. 아마 대부분의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게 큰 진전을 이루는 게 대부분 보수적인 정권에서도 이루어지는 어떤 아이러니 그런 것들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약간 밑줄 그은 거 한번 또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혜님은 어느 부분에 밑줄을 그으셨을까요? 저는 거의 앞부분이에요. 일부 전투파의 탄생에 있는 글인데요.
여성들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그들은 여성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 즉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성을 위해 싸웠고 아이들을 위해 싸웠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 권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의 전투적 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네. 이 문장이었어요. 네, 그 문장이 제가 이 문장을 뽑았던 이유는 그 누구가 아닌 자기 주체를 찾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그냥 흘려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는 저도 거기에 밑줄 그었는데 보육 문제, 아이 키우는 문제, 뭐 이제 이런 거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노동의 조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가족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나의 노동이라고 내 생애사를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100년 전의 얘기나 지금 우리 얘기나 너무 비슷하다. 막 저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계속 책 소개를 하고 있으면 줄근 것도 얘기하겠다고 막 좋아하는 책이어가지고 네. 제가 이 책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5장이에요. 5장. 예, 네. 1913년 4월 2일의 재판이라는 제목이 여기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자정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381쪽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이 운동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추방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를 감옥에 감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성들이 마치 떠들고 설치면서 남녀 사이의 성전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성들은 정의를 위한 싸움에 나섰을 뿐이고 남성에게 적대를 그어서 남성과 싸울 생각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싸워야 될 개개인 남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 저는 438페이지인데 이것도 그 연설에서 나와요. 근데 어떤 얘기 하냐면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성도 남성처럼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이제 그 정치 집회에서 문구를 제안을 하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정의를 동등한 정치적 정의를, 동등한 법적 정의를, 동등한 산업적 정의를, 그리고 동등한 사회적 정의를 이라고 하는 거. 저도 줄쳐놨어요. 네,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무슨 남녀 대결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말 확장하는 그러한 운동이다. 그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 과제가 지금도 과제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과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책을 읽으면 여성운동 혹은 페미니즘이 얼마나 지난한 싸움을 해왔고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망이 그렇게 있는가. 힘 빠지게 말씀하시지 맞아요. 마세요. 어쩌면 그럼요. 또 여기에 권리 위에 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이 싸움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절대적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에멀린 펜크허스트가 대면했던 어떤 벽, 그래서 변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전환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그게 항상 여성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한계를 안고 가는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영화를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이 그리고 영화를 함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자서전 자체는 펜크허스트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영화는 사실 21세기에 재해석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의 영화 서프라제트 오늘 개봉하는 여러분 많이 찾아서 보세요. 이 서프라제트의 주인공은
에멀린 팬커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주인공은 누구냐면 서프라제트에 그 운동에 참가했던 세탁 노동자인 모드 와츠가 노동자였다라는 여성 노동자. 네. 그래서 이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를 봐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젠더와 계급 모습이 배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팬커스트의 행적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참정권 운동이 성취됐었던 방식들 안에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문제, 계급의 문제 같은 건 역사적으로 지워진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지웠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이건 가부장제의 작동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여성 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부르주아적인 운동 그러니까요. 먼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아까도 이제 저희가 그 세계 여성의 날도 섬유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그런 그 최초의 이 1900년대에 시작됐던 운동에는 정말 그 세탁소 나오잖아요. 그 서프라제트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열악하게 이 여자가 거기에서 나하고 그 세탁 잘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노동이 몸에 배서 차별이 뭔지를 정말 뼛속 깊이 자각하고 있는 이 여성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자기 투쟁이 되는 거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하는 투쟁이 아니라 그러한 투쟁으로 시작했던 여성 운동을 약간 이렇게 그 역사를 살짝 지우는 부르주아 운동으로 폄하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역사를 다시 쓰는 거죠. 서프라제트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서프라제트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남편도 너무 좋은 남자예요. 노동자 계급 남성이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대의 남성의 고리타분함과 마초성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노동자 남편과 이제 모드 와츠와 아들 이렇게 핵가족이 있고 거기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큰 불만이 없이 살아가던 모드 와츠가 서프라제트 활동하는 동료 노동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이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게 여성과 아동에게 매우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자기 경험 안에서 깨닫고 엄청난 투사로 거듭나는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 참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그 동료 있잖아요. 그 동료의 아이가 세탁소에서 성희롱 당하는데 이 자기가 이제 해고됐을 때 그 여자애 한 12살 된 여자애를 데리고 다른 곳에 이 세탁소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네. 그 계급의 고리를 깨고 물론 또 데려가는 집은 어디냐면 서프라제트를 후원하는 굉장히 부자 여자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녀로 취직하게 하는 하지만 어쨌든 남성의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그러니까 남성 매니저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깨알같이 재미가 있는 게 이게 감독과 작가가 여성이고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리서치를 매우 탄탄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증을 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짠 경우죠. 그리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은 쉐임이라든지 그 섹스 중독에 빠진 남자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캐리 멀리건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작품은 그 마가렛 대처에 대한 얘기인 철의 여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성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작진이 오랜 리서치를 거쳐서 작품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사실 좀 울림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가 개봉이 되니까 어디까지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보시면 그 영국에서 참정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여성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 운동에 참여했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건 에멀린 팬크허스트는 5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 팬크허스트를 누가 연기하냐면 메릴 스트립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 동일노동, 그러니까 남성과 맞아요. 여성 배우 사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고 이런 의제들이 펼쳐질 때 메릴 스트립이 좀 중요한 아이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연설 장면이 나오는데 스트립 언니의 그 마성이라고 하는 게 유감없이 발휘가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장면, 역사적 장면, 그 경마장에 뛰어드는. 네. 그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아, 그러실까요? 그럼 여기까지만. 네. 근데 그 장면이 재현된다는 거. 네. 하여간 울컥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영화 또 보셨죠? 예. 뭐 영화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딸이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침대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과 같은 삶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이게 음. 책에서 그 펜커스트 아빠가 자고 있는 펜커스트를 보면서 얘가 남자애로 태어나지 않아서 안 됐어라고 하는 거라고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들을 발동하면서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정의롭지 않다라는 감각들을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느끼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대중 강연 가서 혐오 얘기할 때 여성 혐오는 내면화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드는 예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엄마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너는 남자 사주를 타고났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나에게 자부심이었는지.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말하고 다닐 때에도 종종 그래 난 남자 사주를 타고났으니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라는 환타지를 가지거나 혹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하면 거의 명예남성이 명예남성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사회가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게 여성들에게 내면화되는 방식. 나는 여자랑 달라. 나는 당신들이랑 달라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이상한 자부심과 싸우는 데 되게 오래 걸렸고 그걸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얘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뭐 딸로 태어나면 너는 그래봤자 네 엄마처럼 살겠지. 라는 식의 표현들이 여성에게 내면화되는 방식들을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여자가 여자의 적이다 막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쉽게 하는데 그게 역사성이 있는 이제 거기에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예.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저희가 이제 책을 소개하고 영화를 소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그리고 영화 서프로젝트 했는데 또 뭐 조금 하실 말씀들 하고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혐오적인 텍스트를 콘텐츠 같은 것들을 불매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서프라제트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 하고 또 한 작품 제가 지금 감독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들이라는 영화 개봉해요. 10대 여성들에 대한 영화고요.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영화가 정말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도 곧 영화관 갈까요? 네, 극장 가서 볼까요?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으니까 극장 가서 보시면 좋겠고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도 꼭 안 사보시더라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 도서관에 신청하는 거. 구매 신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이 사실 팔려야 재생산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혜쌤. 저는 이 두 영화와 책을 다 읽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얘기하고 떠들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눈 감지 말고 조금의 용기를 더 보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 저는 그 서프로젝트 볼 때 첫 장면에서 되게 찡했는데 그 창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이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그 미소가 그 뭔가 이렇게 나는 해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행위인지 알고 있다. 이런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를 옥죄는 수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그렇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자유롭게, 그렇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삶에 향유하면서 좀 이렇게 던지는 자꾸 자기를 자책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장면이 저한테는 한 장의 사진처럼 딱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기 손희정 선생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을당도 좀 더 많이 네.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아직 저희 페미큐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제 끝난 줄 알고 예, 마무리 멘트 했더니 페미큐도 있네요. 진행자님 넋 나가셨죠? 네. 오늘 좀 녹음이 길어가지고. 저희가 네, 이번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맞아요. 페미큐. 첫 번째 질문부터 마무리 다 끝났는데 새로 시작하는 느낌. 네. 여기서 딱 끝냈으면 훌륭한 딱 것 좋았을 같은데. 것 같은데. 네. 가보죠, 페미큐.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왜 여성을 혐오하나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아닌가요? 라는 거였어요. 네. 이게 여성 혐오 대중 강연의 101인데요. 우에노 치즈코 선생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를 보면 치즈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색한일수록 여성 혐오와 멸시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혐오라는 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싫어하고 미워함인데 이게 왜 호색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도 여성 혐오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가를 질문해 보면 실제로 여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성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조신한 여자라든지 아니면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수지 같은 첫사랑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성은 겁나 사랑하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들은 겁나 멸시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여성 혐오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너 왜 그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해? 이러면 난 여성을 혐오하지 않아. 내가 내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박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녀는 엄청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안전 이별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은 문제이고요. 그게 여성 혐오입니다. 전 그래서 좀 존중하라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성을 좋아하지 말고 존중해라. 그냥 존중해라. 그러니까 아까도 여성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얼굴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물질적인 개인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페미니즘에 관심 갖고 공부하기 시작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인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하곤 하는데요. 아는 게 없다 보니 지인들이 질문을 할 때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통신사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입간판을 보고 성적 대상화의 끝판왕이라고 말하면 남자 지인들은 여자들도 땡땡땡 복근 좋아하잖아. 그것도 성적 대상하고 남협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김치녀 같은 여성 비하 표현들을 지적하면 실제로 남성과의 데이트에서 일부러 돈을 내지 않는 여성들을 만난 적도 있다는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 시원히 답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네. 아주 간절하게. 이게 사실은 그 김치녀 얘기부터 하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요 담론들이 만들어질 때 그 행위를 하는 특정한 여성 개개인은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천사가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실수를 하거나 이상하거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어떤 행동을 여성의 행동으로 특별하게 딱 찍어서 그걸 공공요 담론으로 만들어 소비하는 것이 여성 혐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케이스를 내가 한번 경험했어. 그걸 일반적으로 만들어. 여성은 원래 그래가 돼버리는 것이 혐오 담론이 양상되는 방법이거든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자들 확증 편향? 확증 편향? 제가 단어 갑자기 개념이 맞는지 저도 한 조심스러워요? 3시간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성을 여성의 특성, 유대인의 특성, 전라도인의 특성 같은 걸로 공유가 되고 나면 실제로 그런 개인이 없더라도 계속 이제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돈 안 내는 여성 있겠죠. 당연히 돈 안 내는 남성 저도 만나봤고요. 하지만 그거를 김치남이라는 식으로 이 사회에서 확대 재생산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남성 혐오가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 혐오는 사실 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어떤 남자, 그러니까 저도 지하철 가다가 남성이랑 몸이 부딪히면 실컷 여자랑 부딪히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스치면 싫어요. 남성 혐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감정 상태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남성이랑 스치는 게 싫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 남성이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거나 제도적으로 차별되거나 임금을 덜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못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성 혐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고 남성 혐오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거 권김현영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했었던 건데 혐오가 작동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그 어떤 군을 비인간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인간화의 방식으로 예컨대 나치가 유대인을 이제 혐오하고 차별해서 몰살했을 때 뭐 박멸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곤충으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런 식의 담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뭐 공공충, 뭐 설명충, 뭐 선비충. 근데 한국 사회 그래서 한남충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비인간화 되지 않고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뭐 김치충이 아니라 김치녀만 붙어도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는 게 맘충인 거죠.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김치녀 실제로 그런 애가 있잖아라는 말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공요 담론이라고 하는 건 가부장제의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해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 끊고 네, 거기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러한 권력 체계 또 뭐 이런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힘 그런 게 뭔지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성적 대상화 문제도 사실은 같은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여성들이 땡땡땡의 복근을 소비하는 방식과 남성들의 땡땡땡의 꿀벅지를 소비하는 방식은 사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페미니즘은 말하자면 금욕주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성적 대상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적 대상화가 어떤 맥락 하에서 어떤 권력을 양산하느냐가 문제지 모든 사람이 성적 존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적 존재라고 서로 생각할 때 뭔가 섹시하고 좋은 것들을 대상화하거든요. 저도 길 가다가 뭐 좋은 거 이렇게 뭐랄까 섹시해 보이는 거를 보면 눈길이 가고 그 대상화를 통해 쾌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저는 패티시도 별로 문제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화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인 거죠. 그러면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과 여성이 남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은 기울어진 판단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그 40대에 그 같이 일하는 여성이 남성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러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성희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적으로 그런 모멸감 그런 걸 느꼈어?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권력이 자기가 더 큰데 상대방이 와서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남성이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질문에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가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보아지는 근데 개인이 아니라 이게 구조의 문제를 좀 더 보면 문제를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이 질문은 이 두 가지가 다였고요. 여기서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손희정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페미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여성 노동자의 페이스북 페이지 일당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제 게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대중문화와 젠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묻고 싶은 질문들 또는 을들의 당나귀 길을 듣고 난 청취 소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예, 같이 그 질문을 해결해 보기도 하고 그 소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하고 싶은데 네. 다음 달에 네. 소개할 책이 책과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와 요즘에 엄청난 화제작이 되고 있는 박찬욱의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의견이나 소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남겨주시면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아. 뭐 상품 같은 건 없죠.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그 저희가 다룰 책과 영화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아가씨 먼저 보시는 분들은 좀 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또 손희정 선생님께서 네네. 예, 명쾌한 답변. 아 이게 왜 두 작품이 연결되냐면요. 아가씨의 원작이 핑거 네. 스미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는 한 달 후에 다시 네. 찾아뵙기로 하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